자, 과연 8일, 우리 시간으로는 9일이죠. 밝혀질 사토시의 정체, 누구일까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밝혀지긴 할까요? 결론은 뭐 HBO 다큐 공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근본적인 의문,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일까? 촬영 시각은 10월 4일 낮 1시경입니다. 업터버라고 하죠. 실제로 봤더니요, 11번 가운데 9번이 올랐습니다. 딱 2번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다 업터버를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이 9월 말 보니까 이 장대 음봉이 나왔죠. 6만 선을 위협했습니다. 물론 잠깐 찍고 올라오긴 했지만 다 아시겠지만 왜 업터버가 아니라 악토버가 됐을까? 중동 정세 불안 때문인데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삐삐삐 무전기가 이틀 연속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삐삐에다가 제조 과정에서 폭탄을 심었다는 거잖아요. 수십 명 사망, 수천 명 부산했고요. 전쟁의 새로운 단계 뭐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레바논 남부에서 제한적으로 지상전을 시작을 했고요. 실제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친이란 저항의 축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이 프록시, 자신들의 대체제를 내세워서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현재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시리아 정부군, 예멘의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 구도이고요. 지금 현재는 헤즈볼라와의 갈등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전면전으로 확산되면 과연 유가가 뭐 150달러, 200달러까지 오른다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지금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 10월 1일 180여 발인가요? 그 발사 이후로 어쨌든 간에 추가적인 뭔가 전면적인 도발은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긍정적이죠. 어쨌든 중동 불안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했다가 약간 그 불안감이 낮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로서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죠. 자, 금은 안전자산의 대명사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챙겨야 될 건 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정세 불안?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하면 금이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정세 불안에 왜 떨어질까에 대해서 그레이스케일 리서치 총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는 안전자산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 안전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비트코인을 안전자산이라고 표현할 때 이거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대한 해지 자산으로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지, 비트코인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금과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중앙은행과 정부의 준비자산으로 채택되면 금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안전자산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인플레 해지 자산은 맞다라는 겁니다. 모건 스탠리도 보니까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서 비트코인 맞는데 지정학적 긴장 상황에서는 온리 금만이 안전한 피난처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금은 지정학적 해칭 방안이지만 비트코인은 전통 금융 이슈에 대한 해칭 방안입니다. 화폐에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정학적 위기에서는 금이 해칭입니다. 비트코인은 온리 전통적인 금융 이슈, 그러니까 은행 붕괴, 탈달러와 미국 정부의 재정 문제 등 전통 금융 이슈에 대한 해칭 방안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투자 은행들의 비트코인 성격에 대한 분석인 거죠. JP모건이 최근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거기서 비트코인을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정학적 위험과 미국 선거가 비트코인과 금 모두의 이익이다. 이른바 이들은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락 거래? 이게 뭐지? 자, 아까 미국 선거 이거 다 알겠어. 근데 지정학적 위험, 지정학적 긴장에 여기 보시면 지오폴리티컬 텐션에 왜 비트코인의 이익일까? 지오폴리티컬 텐션 하니까 중동 갈등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JP 모건이 의미한 지정학적 긴장, 국제시장에서의 달러 수요 감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가 달러를 외환 보유고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외환 보유고로서의 달러의 비중을 점점 줄이고 있다는 거죠. 법정화폐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서 IMF가 조사해 봤더니 외환 보유액에서 달러의 비중이 99년에는 70%를 웃돌다가 최근에는 50% 후반대로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중국의 인민은행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 금값의 강세가 중앙은행들의, 세계 중앙은행의 금 매수세 때문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이 이렇게 줄어드는 건 법정화폐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대환화폐는 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아직까지 중앙은행 선택은 금이지만 비트코인이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금과 비트코인은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부상을 했고요. 아직까지 중앙은행은 그렇지 않지만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금과 비트코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자산으로 파악하면서 앞서 말씀드렸죠. 2017년에 55개의 암호화폐 펀드만 있었지만 2024년에는 1200개로 21배나 증가했죠. 그만큼 헤지펀드는 금과 비슷하게 비트코인을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들 역시나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아니면 현물 ETF를 매수를 하면서 대체 가치 저장 수단으로 개인들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정부와 중앙은행은 금만큼의 지위를 비트코인에 부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물론 모든 펀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사토시 정체와 비트 가격의 상관관계. 촬영 시각은 10월 4일 낮 12시 50분 격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전 사고를 다룬 체르노빌, 굉장히 유명한 다큐죠. 이 다큐의 명가 HBO에서 사토시의 비밀을 밝히는 다큐를 현지 시간으로 8일 방송한다라고 합니다. 머니 일렉트릭 비트코인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8일 동부 시간 기준 오후 9시 HBO에서 방송이 됩니다. 사토시의 정체를 밝힌다라고 했어요. 제가 HBO 다큐멘터리 트위터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돈, in the future of money, who holds the power? 누가 파워를 쥐고 있을까? 세계 최고의 부자 사토시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테리라면서 자사의 다큐멘터리를 예고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자, 과연 8일 우리 시간으로는 9일이죠. 밝혀질 사토시의 정체 누구일까요?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밝혀지긴 할까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큐멘터리 제작사가 밝힐 수 있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면 왜 그간 밝혀지지 않았지? 그리고 블랙락 같은 일경원을 굴리는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 시장에 참전할 때 사토시의 정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려가 없었을까?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밝혀지긴 할까? 의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시장에서는 렌 사사만이라는 사람을 유력하게 사토시로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시장에서는 판단하는 건 폴리마켓 데이터. 이 폴리마켓은 탈중앙 예측 시장 플랫폼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야, 누가 사토시 같아? 라고 했는데 렌 사사만이 절반에 가까운 표를 득표하면서 가장 시장에서는 렌 사사만 같아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렌 사사만은 누구일까에 대해서 심비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의 이제 트윗을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분의 트윗을 갖고 와 봤습니다. 640억 달러 비트코인 보유자 렌 사사만. 그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일지도 모른다. 라고 이 사람이 조사를 해봤더니 와 진짜 맞는 것 같아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렌 사사만은요 암호학자라고 합니다.
유명한 암호학자이고요. 프라이버시 옹호자라고 합니다. 사실 그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 그 비트코인의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련의 개발자 그룹, 이 사이퍼펑크 그룹에서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 정신이 일맥상통한다. 그런데 이 렌 사사원이 바로 샌프란시스코의 사이퍼펑크에 참여했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퍼펑크의 일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티 굿 프라이버시 프로 소프트웨어와 GNU 프라이버시 가드와 같은 프라이버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스 스타트업을 공동 설립했다라는 인물이고요. 렌 사사만의 트윗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2011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트 블록에 보면은요, 추모글이 남겨졌대요. 11년에 31세 나이로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벨기에 루뱅 대학교 전기공학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블록에 보면은요, 친구이자 친절한 영혼, 교활한 사기꾼으로 묘사된 부분이 비트코인 블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 블록을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게요, 블록 13만 8,725번째 블록에 이렇게 글이 남겨져 있대요. 근데 이 글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얼굴 같잖아요. 이게 이 사사만의 젊은 시절의 요 사진. 요거를 표현한 거래요. 그리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모글이 남겨져 있다라고 했죠. 친구이자 친절한 영혼, 교활한 사기꾼으로 묘사된 요 헌사글이 남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교활한 사기꾼이 헌사글인가 싶지만 아무튼 뭔가 그렇게 끼워 맞춰서 그런가요? 비슷하죠. 요게 블록에 남겨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다라고 해요. 사사만의 인상적인 학업 기록, 암호화폐에 대한 전문성, 언어 분석은 그의 글과 나카모토 글 사이의 유사성을 시사합니다. 글을 봤더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있대요. 또 뭐가 더 있냐. 가장 흥미로운 증거는 사사만이 사망하기 2달 전에 나카모토가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카모토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게 죽어서 그런 거야. 근데 2011년에 자살로 마감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가 그랬다고 확신을 합니다. 친구들도 뭐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아내, 이 사사만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요, 사사만은 사토시가 아니다라고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데 전 이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세부 사항은 그의 유서, 사사만의 유서가 24개의 무작위 단어로 구성되어 있대요. 이는 암호화폐 지갑에 사용되는 24개의 단어 시드 문구와 매우 유사하다. 그리고 사토시의 BTC 중 640억 달러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전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면 24개 단어 한번 시드 구문으로 넣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무튼 이 사람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 HBO 다큐 공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걸 하면서 근본적인 의문은 저는 이거 뭐 다큐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토시가 누구인가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경기도 웨일이라는 분의 텔레그램을 팔로잉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제 생각과는 다른 재밌는 의견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HBO 다큐멘터리 사토시 진실이 비트코인의 악재가 될 가능성. 저는 사실 사토시가 누구건 간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과는 별 상관이 있어?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악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셨어요. 왜 그런지 한번 이유를 보겠습니다. 사토시의 신원을 알아냈다, 사토시가 본인이다 등의 이야기는 많았지만 HBO 다큐에서 사토시의 신원을 알아냈다는 것은 결론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 시장에 좋은 영향이 있을까 싶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 방송이 예고되면서 2009년도의 사토시 시대의 고액 지갑들 이동이 다수 감지가 됐다. 예? 그거랑 사토시랑 무슨 관계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지갑자는 사토시와 업무적으로 엮여있는 올드 멤버의 지갑으로 예상한다. 자, 2009년에 비트코인을 채굴한 사람이라고 하면 사토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사람이라는 거죠. 사토시 본인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사토시는 초기 비트코인 할당에서 지분 할당을 통해 본인의 몫을 떼어주지 않았고 채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인의 몫을 챙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할 때요. 프로젝트를 설계한 멤버들이, 창립 멤버들이 그중에 일부를 갖고 가죠. 몇 %를. 그런데 사토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비트코인 프로젝트를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트코인에서 일정 물량을 자기가 할당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선책을 논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신 어떻게 내 지분을 확보했냐, 본인 지분을 확보했냐, 채굴에 참여하는 것으로 본인의 몫을 챙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토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640억 혹은 660억이죠. 비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이 당시의 채굴 기록을 이용해서, 그때 채굴됐던 기록을 이용해서 단일 엔티티, 이게 하나로 그룹화를 시켜가지고 이건 사토시의 지갑일 것이다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의 패턴, 이게 이제 추정하는 요 패턴이 요 그림입니다. 이게 사토시가 채굴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 패턴을 패토시 패턴으로 이후에 정의되었는데, 요걸 보니까 되게 약간 좀 복잡해요. 복잡한데 이걸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사토시가 채굴을 통해서 본인 몫을 챙겼다라고 했잖아요. 뭔가 조금 더 쉽게 채굴할 수 있는 방법을 써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채굴하는 방법을 써먹었는데, 그럼 사토시 주변에 있던 인간들도, 사람들도 사토시처럼 쉽게 채굴하는 방법을 쓰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패턴을 이용한 사람이면, 요 사토시 패턴, 패토시라는 요 패턴을 이용한 사람이면 아마 사토시나 사토시 근처에 있었던, 사토시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그 주변 인물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HBO 다큐를 통해서 사토시가 누구인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내가 사토시로 오인받으면 상당히 귀찮을 텐데 라면서 에이 그냥 코인 팔고 말지 라는 식으로 대응을 할 거라는 거죠. HBO 사토시 다큐는 결국 사토시를 직접 밝혀낸다라기보다는 사토시와 같이 협업했던 사람들을 수면 위로 노출시키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지갑이 세상에 오픈되는 불편한 관심을 끌어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려하는 건 사토시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토시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 사토시로 오인받거나 아니면 시장에 너무 지나친 관심을 받게 되는 걸 우려해서 그 전에 그냥 팔아버리고 말지 라는 매도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뉴스가 있었습니다. 2009년이면 사토시가 활동했던 시절이잖아요. 채굴코인이 이동했습니다. 2009년 2월 또는 3월에 채굴됐다라고 하면 진짜 사토시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토시와 약간 맞짱 뜨던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요 지갑에 요 채굴된 비트코인이 왜 갑자기 이동하기 시작했을까요? 358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크라켄으로 전송했다라고 합니다. 9월 24일부터 방송이 예고된 시점부터. 불편하죠. 11년 만에 깨어난 고래 지갑도 있습니다.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오래된 애들, 특히나 아까 사토시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2009년 2월 또는 3월에 채굴된 비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바로 다큐 공개 시점에 내가 사토시는 아니지만 사토시로 오인받을까봐, 혹은 내가 돈이 많다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려한 사람들이 코인을 판 거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부분을 경기도 웨일님이 우려하시는 건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과연 사토시 정체의 공개가 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비트코인 가격에 부정적일까? 그리고 만약에 그 주장대로 사토시와 협업했던 이들이 과연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갖고만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2009년 고래 지갑의 이동이 과연 진짜 다큐 공개 때문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내가 만약에 2009년에 사토시와 협업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면 그때 채굴했던 비트코인을 그 뜨거웠던 2017년 말, 2018년이나 아니면 고점을 기록했던 21년 11월에 팔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공교롭게도 다큐가 공개된다니까 그걸 팔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사토시 정체와 비트코인 가격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만약 리스크라고 판단하시면 리스크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과 투자 결과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